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지진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던 우리 지역 전북에서요, 올 들어서만 세 번째 지진이 관측이 됐는데요.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진 전문가인 전북대학교 지구환경화학 이우동 교수와 함께 여러 가지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이죠. 구례에서 지진 관측되면서도 남원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119에 또 걱정해서 문의 전화가 쇄도했다는 그런 또 뉴스도 있었는데요. 기상청 국가지진종합시스템 데이터를 보면 최근 들어서 우리 전라북도에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났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기상청 기록, 공식 기록에 의하면 전라북도 지역의 지진 발생 빈도가 네.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발생하는 대부분의 지진들이 약진, 그러니까 규모 1에서 4 이하의 지진을 일반적으로 약진이라고 부르는데 크게 의뢰할 수준의 지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생각으로는 발생 빈도가 잦아든 건 이제 시스템이 더 정교하게 발달했기 때문에 찾아내는 부분은 있지만 큰 지진이 오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릴 게 있는데, 예, 통계를 가져오셨는데요. 네, 예. 이게 보시면 이게 지진 발생 빈도를 나타내는 건데 기상청에서 지진 기록을 공식적으로 관측한 것은 1978년 이후입니다. 그래서 1978년부터 2004년까지 보면 전라북도 지역에서 지진 발생 빈도가 대략 한 2에서 한 3회 정도 되는데 네. 2005년부터 해서 약 10회 이상 지속적으로 지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보면 이제 규모 2 이상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 보시는 것처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4년 전후 해가지고 기상청에서 지진 관측 장비를 개선하고 예. 그다음에 전라북도 지역에다가 지진계를 추가 설치를 하면서 작은 규모의 지진들을 더 잘 관측할 수 있게 되면서 보이는 어떤 일종의 통계적 착시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2015년에 이 네이버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 1위가 익산 지진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가 가장 크게 느껴졌었던 것 같고, 당시가 한 3.9 정도 됐었죠? 네, 맞습니다. 그 3.9 정도의 지진이, 규모 3.9 정도의 지진이 전라북도에 발생한 것은 사실 이례적이었었고, 네. 또 전라북도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서는 규모가 상당히 큰 거였습니다. 더군다나 그 익산에서 발생한 그 지진의 진동을 서울, 부산에서까지 맞아요. 예, 네. 그 진동을 느끼고 거기 많은 사람들이 119 센터에다가 신고를 했었기 때문에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았었죠. 그리고 그 지진 발생은 이번 작년에 발생했던 9월 10일 경주 지진에 전에 발생했었기 때문에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었고, 예. 또 그 당시에 우리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냐, 이런 언론의 관심을 받기도 했었죠. 네. 지금 우리 지역만 일단 놓고 보면 규모가 컸던 전라북도에 있었던 지진 관측 이래로 언제가 있었는지 통계치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좀 준비해 온 게 있는데, 규모가 그나마 컸었던. 네, 그래서 제가 전라북도에 있었던 규모 3.0 이상의 지진들을 갖다가 조사를 네. 해봐가지고 왔는데요. 3.9도 있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3.9 정도의 지진이 3차례 정도 있었고, 대부분 다 3.5에서 한 3.3 정도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익산에서 있었던 3.9 지진이 가장 주목을 받았었고요. 네. 그 이유는 그 작년 9월 12일 날 그 경주에서 발생했던 5.8짜리 지진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지진이 발생했구나 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서 이제 많이 긴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3.9짜리 지진이 일어나니까 이제 전라북도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가. 뭐 그래서 또 이렇게 방송으로도 이렇게 특집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 정도의, 사실은 이 정도 규모의 지진은
크게 사실 긴장할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지진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지진이고요. 규모 1에서 한 3 정도의 지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네.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 건물이 좀 무너지거나 그러려면은 적어도 5.0 이상은 돼야 되죠.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구조물에 피해가 가려면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해야 되는데 물론 역사 지진 기록을 보게 되면 이제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서에도 나와 있던가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5.0 이상의 지진으로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지진들이 있었다고? 그 건물에 대한 피해까지는 예.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 이제 조선 시대에 보면 이제 각 관아들이 있었었고 각 관아의 혈령들이 있었을 텐데 지진이 발생하면 중앙 정부에다가 서울에다가 한양에다가 그 장계를 올리게 되죠. 그러면 네. 동일한 날에 장계들이 올라오게 되면 그 조선왕조실록 사관은 그 장계들을 갖다가 조선왕조실록에다 다 꼼꼼하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그 주목할 만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우리 전라북도 전라북도에서 관련된 거. 네네네. 이제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게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지역이 조금만 들어주시죠. 예. 네네네. 예. 이 지역들이 장계가 올라온 그 관할을 갖다가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가운데에 있는 게 이 지역이 지진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장수 인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거의 남한 전체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기록으로 추정컨대 진도 7 정도의 지진, 그러니까 규모로 하면 제가 추측컨대 한 5.0 정도의 4.5에서 5.0 정도의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었나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 조선왕조실록인가요? 어디에도 보면 삼척에 쓰나미도 왔었었고 고서에 보면 삼척에 쓰나미도 네. 왔었었고 우리나라의 과거에 네. 그런 것들을 보면 또 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때 발생했던 쓰나미는 이제 일본 쪽에서 난 지진에 의한 영향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 정확하게 그걸 지진 해리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시에 그 부산 동래 쪽에서 올라온 장계에 의하면 이제 해안선에 있는 그 해안선이 물러났다가 그 이후에 바닷물이 밀려왔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봤을 때에 현재 그 지진 해일이 일어났을 때 해안선이 후퇴했다가 바닷물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지진 해일이 밀려오는데 그러한 기록을 봐서는 과거에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에 의한 지진 해일이 우리도 겪었다. 그래서 뭐 그러한 기록을 봤을 때에 현재에서도 그런 지진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도 같은 피해를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대륙에 이제 판과 판 경계에 있는 곳들이 뭐 유라시아 판이다, 뭐 태평양 판이다, 이 경계에 있는 곳들이 상당히 위험한데 그나마 우리 담임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일본이 막아주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고 이제 가볍게 넘어갔었는데 그게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아니 이제 일본에서 네. 지진이 발생한다는 것은 예. 단층에 스트레스가 축적이 된 다음에 이 단층면이 그 응력을 견딜 수가 없고 그 스트레스를 견딜 수 없으면서 미끄러지면서 발생하는 게 지진인데 바로 유라시아판, 우리 동북아시아 지역의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 태평양판이 아시아 밑으로 그 태평양 바다에 있는 그 지각이 아시아판 밑으로 이렇게 섭입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쌓이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거기에서 태평양판이 섭입하면서 유라시아판에 가중시키는 그 스트레스가 대부분 어디에 축적이 되고 있냐면 일본 열도를 따라서 스트레스가 주로 축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쪽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학 선생님께서 지구과학 때 배웠던 지구과학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얘기가 이제 일본이 마치 지진 방패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가 바로 바로 그 판 내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아시아판 내부 쪽에 있는 쪽에 스트레스가 전달이 되는 것을 그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갖다가 일본 쪽에서 해소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나 중국 쪽에서 스트레스가 천천히 느리게 축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본 큰 지진이 많이 오는 것이고요. 네. 우리 지역도 이제 경상도 쪽이 좀 그 뭐 양산 단층이라고 해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쪽에 보면 활성 단층, 이 단층이 이제 움직였던 50만 년 이내에 움직였던 그런 것도 흔적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반도 자체도 지진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입니다. 예. 전 큰 세계에서 지진, 뭐 예.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반도 전체에서도 뭐 전 세계 어디에도 지진 안전지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단층에 스트레스가 쌓여서 네. 미끄러지는 현상인데 스트레스가 얼마나 빨리 쌓이느냐 느리게 쌓이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같이 판경계부에 놓여 있는 그런 국가들은 스트레스가 단층 내에 빨리빨리 축적이 될 테고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진 발생 빈도가 높은 거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판 내부에 있는 우리나라 같이 판 내부에 있는 곳에서는 스트레스가 천천히 축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진이 빈도수가 낮고 강진이 발생할 확률은 낮지만 그렇다고 해서 확률이 낮다고 혹은 발생 빈도가 낮다고 해서 강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죠. 네.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활성 단층만 조사해서 뭐 2천 곳이 넘다고 하니까 지진 그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측 지도까지 만들어서 네. 심각한 곳들 묶어서 이제 뭐 내진 설계부터 해서 피하는 쪽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길 수 없으니까 이제 피하는 아무래도 쪽인데 피하거나 대비를 하는 거죠. 우리도 지금 전문가들 또 이견이 많은 분야가 또 이 과학자들끼리 이 분야이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전라북도도 아직 뭐 활성단층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보고를 들은 적은 없는 것 같아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작년에 발생했던 9월 10일 경주에서 5.8짜리 상당히 중규모의 지진이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사실 아무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정도의 지진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없고 예. 학자들조차도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주에서 그 정도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었죠. 예.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전에는 아무래도 관심이 없던 시기이기 때문에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뭐 쓸 곳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렸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2012년이었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한반도 전체에 대한 대략적인 단층에 대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때의 그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활성 단층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전라북도 지역에도 광주 단층, 전주 단층, 그다음에 정읍 단층 이 세 개의 주요한 단층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활성으로 추정이 된다. 그래서 활성 추정 단층으로 해가지고 최상위 등급, 그 경상도에 있는 양산 단층처럼 최상위 등급으로 올려놓지는 않았지만 바로 그 아래 단계 그래서 주의를 요하는 수준으로 해서 등급을 매겨놓은 단층들이 전라북도 내에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열어놓고 조사도 하고 대비도 해야 되는데 고층 건물들 많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특히 이제 지진 뭐 3.0 이 정도만 와도 걱정이 크다고 하던데 내진 설계라든지 우리가 그런 것까지 예측하면서 잘 지금 구조물들이 올라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궁금해요. 네. 최근에 건축법이 바뀌면서 2층 이상 건물 같은 경우는 내진 설계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라서는 고층 건물들은 오히려 웬만한 규모의 지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흔들리니까 그리고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네. 현상이 발생하니까 많이 놀라시는 거죠. 근데 크게 안전에 뭐 우려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 우리 건축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제 지어졌던 건물들, 특히 1970년대, 60년대 난개발 시절에 지어졌던 이제 건물들이 많이 내진 위험하죠. 설계가 안 내진 돼 설계가 안 돼 있기 있고 때문에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그런 건물에다가 이제 아이들이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는 학교 시설들이 대부분 요즘에 지어진 학교들은 그렇지는 않지만 옛날에 지어진 건물들은 대부분 다 지진 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보강이 많이 필요한 실정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험 드는 것처럼 자동차 보험 드는 것처럼 사고가 안 나면 좋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해서 보험이라는 걸 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이라는 것도
그 규모가 작은 뭐 1.0, 뭐 2.0 이 정도만 와도 이런 지진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있었지만 큰 지진 왔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내진 설계도 하고 그다음에 지진에 관련돼서 뭐 이렇게 주민들이 그 대피 훈련 같은 것도 하고 그런 이유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지금 그런 대비책은 도에서 잘 갖춰놓고 있습니까? 매뉴얼은?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 10일 날 경주에서 발생한 5.8짜리 지진 이후에 전라북도에서도 그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지진 종합 방제 대책이라는 것 종합 계획을 갖다가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과 관련하여서 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또 그리고 주변에 있는 제 지인들에게도 이렇게 돌려서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매우 훌륭하게 잘 되어 있다. 체계적으로 또 그다음에 정확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수립된 종합 계획이다 보니까 이걸 잘 계획대로 추진을 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지진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그 전라북도 전북 소방본부가 있는데 전북 소방본부 네. 내에서도 이제 응급 구조 그다음에 이런 그 자문위원단이 있습니다. 정책 자문단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지진 전문가를 갖다가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하여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매우 저는 긍정적이고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통계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거 보면 평균으로 하면은 그래도 3, 4회 정도는 매년 이런 약한 그렇죠. 지진이 관측이 되고 있는데 10번 정도 왔던 해도 있었고요. 네. 네, 2015년에는 3.9의 익산 지진이 또 서울까지 느껴질 정도로 크게 왔었고 올해는 부안에서 2번 또 익산에서 1번 해서 지금 올 들어서만 상반기에 3번이다 보니까 지진에 대해서 비로소 이제 우리 도민들도 경각심, 관심을 갖고 있어서 오늘 이우동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지진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네, 그렇습니다. 영화도 많이 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지진운 같은 게 나타나면 이게 전조 증상이다. 또 곤충이나 개미나 뭐 쥐들이 이렇게 이동하면은 이게 또 전조 증상이다. 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은 신빙성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민성이 있다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 재난, 특히 재앙을 겪게 되면 예. 이제 심리적인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죠, 대부분. 그 상태에서 자기가 이전에 경험했던 특이한 현상들하고 이것과를 갖다가 이렇게 주술적 혹은 어떤 미신적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특징이 있죠, 우리 인간들이.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런 과학적인 분석, 통계적인 분석을 해서 보면 예. 예를 들면 뭐 개미가 줄지어서 가는 모습이 관찰이 됐다. 그럼 반드시 지진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지진이 발생하지 않죠. 때로는 아무런 저 현상 없이 큰 대지진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많은 과학자들이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전조 현상이라고 알려지는 것들, 예를 들면 동물의 이상 행동이라든지, 갑자기 이상한 뭐 우물물이 네, 마른다든지 네, 뭐 여러 우물이 가지가 마른다든지, 있어요. 혹은 뭐 기상 현상이라든지, 네. 혹은 과학적인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암석의 물리적 성질이 변한다든지, 뭐 이런 보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런 현상이 관측이 될 때마다 항상 그 이후에 잇따르는 지진이 있어야만 하는데 이런 통계 분석을 해보니까는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또 안 맞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없다. 네. 현재라고 단정을 짓기도 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학 수준으로는 이런 현상과 지진을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다라고 지진 전조 현상과 실제 지진이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르지 않나라는 견해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청하시는 분들은 답을 내려주는 게 가장 좋을 텐데요. 네. 사실 우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지진 뭐 예측한다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까요? 이 지진 예. 저도 동료들에게 많이 듣습니다. 이제 예. 심지어는 과학자인 동료들도 기상은 내일 맑을지 비가 올지 그렇죠. 바람이 얼마나 불지 파도가 얼마나 일지 다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알려주는데
너희들은 왜 그런 거 못하니? 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예. 사실 못하는 게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한다고 현재 과학 수준을 못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기상 같은 경우에는 기상 레이더도 있고 항공, 인공위성 이런 관측, 인공위성 사진 이런 다양한 관측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날씨를 예보를 하는 것이 가능하나 지진은 땅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땅 네.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를 관측할 수 있는 현재 과학 수준은 지하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관측할 수 있는 관측 기술이 맞아요. 없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예. 이야기를 하라고 한다면 좀 사실은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과학자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현상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진이 일어났던 패턴들을 봐가지고 그 패턴들과 미래에 발생할 지진과의 또 상관관계, 이런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지진을 예측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진, 예측이 어렵다면 대비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오늘 이야기 통해서 실감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주변 보면 마스크 착용한 분들 유독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전라북도 미세먼지 농도가 또 심각한 곳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요. 나쁨 수준 예보될 때는 꼭 마스크 착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어린이, 노약자분들 모두가 해당되겠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